커리팡즈. 고갯길을 돌아서는데 불쑥 나타난 패거리들 속에서 외치는 외마디 소리에 중섭은 흠칫 놀라며 그 자리에 우뚝 섰다. 패거리들 행색은 기이하기 짝이 없었다. 그것은 중섭이 생전 처음 보는 몰골들이었다. 짐실은 호마를 앞세우고 곡갈 같은 모자에 청색 옷을 입은 패거리들은 저마다 조총을 메고 청룡도를 손에 들거나 둘러매고는 왁자지껄 몰려왔다. 중섭은 아차 싶었다. 운산광산을 떠날 때 덕대 어른이 걱정하며 일러준 말이 번개처럼 그의 머리를 스쳐갔던 것이다. 청병이구나. 순간 중섭은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달아나려 했으나 허자였다. 어느새 달려든 청병의 소나기가 날쌔게 그의 뒷덜미를 움켜쥔 것이다. 커리팡즈. 또 다른 한 놈이 다가와 시커먼 가마솥 하나를 사정없이 그의 어깨에 올려놓더니 커다란 짐짝들을 걸머진 짐꾼들 틈에 밀쳐 넣었다. 걸친 옷가지로 보아 짐꾼들은 조선 사람들임에 틀림없었다. 운산광산을 버리고 제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섭은 꼼짝없이 가마솥을 짊어지고 청병들을 따라 용안포까지 가게 되었다. 1894년 청일전쟁 때 평양에서 일본군에게 패한 청군은 오합지졸로 흩어져 다투어 용안포로 가게 되었는데 그들 가운데 많은 군사들이 곳곳에서 닥치는 대로 약탈을 서슴지 않았다. 태각하는 길가 빈집들에서 값진 것을 찾아낼 수 없게 되자 홧김에 그들이 훑어가는 오구잡탕 속에 가마솥까지 끼어 있었던 것이다. 때는 가을이었다. 가마솥을 걸머진 중섭이 청병들 눈치를 살피며 짐꾼들에게 몇 마디 말을 건네보았으나 그들은 꿀먹은 벙어리였다. 얼마를 지나고 보니 그들은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었다. 어디에선가 붙잡혀 끌려와 혼비백산 한 데다가 먹을 것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한 그들은 기진맥진하여 죽음의 둘레를 헤매고 있는 형편이었다. 중섭은 그저 헉헉 숨을 몰아쉬며 호마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한나절이 지나자 누구에게 한마디 말을 건넬 기력조차 잃고 말았다. 오구잡탕을 짊어진 호마도 비틀거리며 힘에 겨운 듯 간간히 방귀를 끼어댔으나 중섭은 웃을 힘도 나지 않았다. 청병들은 용안포에 이르자 노임은커녕 채찍을 휘둘러 쫓듯이 중섭을 비롯한 짐꾼들을 돌려보냈다. 어이없고 기가 찼다. 그러나 중섭의 횡액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다. 용안포에서 풀려나 제 고향으로 50리 길이나 더듬었을까 말까 할 무렵 또 다른 청병 한 패에게 붙잡혔다. 그는 기진하여 쓰러진 한 중늙은이 대신 커다란 괴짝을 걸머매고 또 한 번 용안포까지 길을 더듬어야 했다. 거기서 다시 풀려나자 이번에는 청병들 퇴로를 피해 오솔길을 찾았다. 그러나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꼴일까? 아니면 중섭의 재수가 더러웠던 탓일까? 험한 산중 길 아닌 길에서 세 번째 청병 패거리와 맞부딪혔다. 정신이 아찔했다. 죽어도 다시는 그들이 안기는 짐짝을 메고 용안포까지 따라갈 수 없다는 순간적인 결단이 중섭을 가슴속에서 악으로 변했다. 다짜고짜 몸을 돌려 숲속으로 뛰어들었다. 커리팡즈. 청병들이 따라오며 그에게 몇 발의 조총을 쏘아댔으나 중섭은 그저 헐레벌떡 뛰고 또 뛰었다. 우거진 숲을 거친 나뭇가지와 잎새가 사정없이 그의 얼굴과 손등을 긁어대 피가 났으나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렇게 얼마를 뛰었을까? 아무데나 되는 대로 벌렁 나자빠자 하늘에 닿는 숨결을 가누고 나서야 중섭은 어디선가 들려오는 구슬픈 산새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잠시 뒤 몸을 일으킨 중섭은 어림으로 방향을 남쪽으로 잡아 비틀거리며 걸음을 옮겼다.
며칠 뒤 곽산을 거쳐 정주에 이르러 문득 남산골에 있을 운산 광산 시절 친구 김도읍을 생각해냈다. 만일 도읍이 피난 가지 않고 남아있다면 만나서 이고을 일대의 사정을 들어 그것으로 제 고향 사정도 짐작하고 싶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디서라도 마음을 탁 놓고 쉬지 않으면 당장 쓰러져 죽을 것만 같았다. 다행히 도읍은 남산골에 남아있었다. 가족들을 이끌고 심원사로 피난간 사촌에게 자기 어머니까지 맡기고 혼자 남아서 그 집을 지키고 있다가 중섭을 보자 반겨 맞아주었다. 개울물에 상처를 씻고 도읍의 옷을 얻어 입은 뒤 시래기구 한 사발과 조밥 한 그릇에 숨을 돌린 중섭은 도읍에게 피난을 안 가도 괜찮으냐고 물었다. 도읍은 뒷역 남산이 마을을 가리고 있어 이 마을은 청병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며 껄껄 웃었다. 자넨 명당을 찾아왔네. 중섭이 2번이나 용안포까지 수백리 길을 오락가락하고 3번째 또 잡힐 뻔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자 자네의 조조궤도 조조 본고장 사람들 앞에서는 어림도 없군 그래 하며 도읍이 또 호탕하게 껄껄 웃어대었다. 조조가 다 뭐야? 되놈도 그렇게 약삭 빠른 줄은 미처 몰랐다니까. 왜 대놈 김풍헌 사정 모른다는 속담 있지 않나? 그놈의 자왈 하는 공맹지도는 다 어디 갔지? 누가 아니래. 향교에 벼섬이나 바치는 우리 사촌 형님한테 방금 자네가 한 말과 똑같은 걸 물었더니 지금은 난세여서 그렇다는 거야. 역시 대국은 대국이라는 거지. 청나라는 대청. 큰 나라이고 보면 별을 별난 사람이 다 있을 수 있다는 걸세. 원 대국은 뭐 말라 죽은 대국이야. 그놈이 그놈, 대놈은 대놈이지. 그런데 날쌘 자네는 왜 일찌감치 도망을 치지 못했나? 도읍이 그렇게 겸연쩍은 얼굴 할 건 없네. 아니 당해보니까 총이나 칼이란 게 정말 묘하더란 말이야. 분명히 칼집에 들어있는 칼인데 내가 달아나면 당장 날아와 내 목을 칠 것만 같고 총이랑 그들이 쏘기만 하면 다른 데도 아니고 꼭 내 머리통이나 염통을 꿰뚫을 것 같이 느껴지더란 말일세. 그래도 3번째는 용케 뛰었잖나. 응, 이제 생각하니 그때 어떻게 뛰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달아나야겠다고 마음 먹었더니 뛰어지더군. 어쨌든 다행일세. 액땜한 줄 알게나. 어쩐지 금년 토정 비결이 이상하더라니. 어디 청병한테 끌려서 용안포까지 간다는 괴가 나왔던가? 그렇기야. 뭐 날은 저물었는데 길은 멀다던가? 이제 저물긴 했지만 다 온 셈이니 걱정 말게. 그날 밤 중섭은 도읍과 나란히 누워서 오랜만에 푹 잠을 잤다. 이튿날도 끼니 때 밥그릇만 비우면 곧 잠에 떨어졌고 사흘째도 자정까지 내리잤다. 나흘째 되던 날 이제 거뜬해졌으니 밥을 사긴다고 쥐띠 남산을 돌아보고 온다던 중섭이 한참 뒤 하얘진 얼굴로 돌아와 와락 도읍을 붙들고 늘어졌다.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다. 그것도 청병을. 도읍은 깜짝 놀라서 다그쳤다. 청병을? 어디서? 우물가에서. 우물가? 더 물을 것도 없었다. 도읍은 다짜고짜 중섭을 일으켜 세우더니 그 옆구리를 끼고 우물가로 마구 달렸다. 그렇게 해서 단걸음에 닿은 우물가에 청색 옷을 입은 청병 하나가 길게 나자빠져 있는 것이 보였다. 흉하게 일그러진 얼굴은 피범벅이 되었고 부릅뜬 눈은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을 보자 담대한 편인 도읍도 얼굴을 찡그리며 외면했다. 중섭은 자기가 저지른 끔찍스러운 살인에 새삼스럽게 몸을 떨며 넋을 잃었다. 좀 전에 중섭은 남산을 한 바퀴 돌고 마을로 내려와 우물물로 시원스럽게 목을 축이고 있었다. 그러다 얼핏 그늘을 느끼고 얼굴을 들자 거기 우뚝 서 있는 청병이 보였다.
질겁한 나머지 반사적으로 일어서며 박치기로 일격을 가했는데 쓰러졌던 청병이 몸을 일으키며 둘러맨 청룡도의 손을 가져가자 본능적으로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돌멩이로 마구 그의 얼굴을 때렸다는 것이다. 큰일 났는걸. 도읍은 둘레를 한 바퀴 둘러보고 나서 멍하니 서 있는 중섭에게 말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중섭이. 정신 좀 차려. 이 시체부터 치우자고. 도읍은 몇 번 더 중섭의 이름을 불러 그의 정신을 되찾게 하고는 청병의 머릿결을 자기가 들고 중섭에게는 다리깨를 들게 한 뒤 거기서부터 꽤 떨어진 웅덩이까지 옮겨갔다. 그리고 시체를 그 속에 쳐넣고 옥수수대 가지로 수북이 덮었다. 자, 이젠 어떡하지? 그러나 갑자기 뾰족한 수가 난리 없었다. 조선 사람끼리의 살인과 달라서 중섭을 관가에 끌고 간다고 될 일도 아니었다. 중섭에게 맞아 죽은 청병이 폐주하는 오합지졸의 외톨이로서 낯선 타국 산천을 헤매다 길을 잘못 들어 이 마을로 기어든 것이라면 또 몰랐다. 그렇다면 중섭과 도읍 둘만 잠자코 있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그가 외톨이일 까닭이 없었다. 그러니 이 마을로 간 동료가 돌아오지 않을 때 한패거리인 청병들이 취할 행동은 뻔했다. 그들은 이 마을로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이 무슨 짓을 할 것인지는 생각만 해도 소름 끼쳤다. 한 가지 방법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이 마을로 찾아들기 전 제 집을 지키며 남아있는 몇몇 장정들에게 사연을 알리고 함께 달아나 이 마을을 몽땅 비우는 일이다. 그러면 그들이 할 수 있는 화풀이란 마을 집집마다 불을 놓아 직성을 풀 뿐일 것이다. 그것도 못내 원통하고 아쉬운 일이긴 하나 목숨을 잃기보다 나은 것만은 틀림없었다. 목숨만 부지하면 언젠가 돌아와 집은 다시 지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자 도읍은 마을로 뛰어들어가며 소리쳤다. 큰일 났다. 모두들 빨리 모여라. 오밀조밀 모여 사는 이 마을 20여 호 초가를 지키는 도읍돌의 장정들은 67명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중 한 명은 오늘 새벽 오랜만에 심원사의 피난보낸 가족을 보고 온다고 떠나 도읍의 고함소리에 모여든 것은 6명 뿐이었다. 시각을 다투는 일이어서 도읍은 사연의 골자만 들려주고 청병들이 이 마을로 행방불명된 동료를 찾아 들기 전에 모두 빨리 달아나야 한다고 일렀다. 그러나 동요하기보다 기딱지를 느리고 저만치 서 있는 중섭을 못마땅한 눈길로 쳐다보고 있는 그들에게 도읍은 역정내듯 말했다. 지금은 누구의 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야. 우린 아무에게도 잘못이 없어. 잘못은 대놈들에게 있단 말이야. 자, 다들 어서 집으로 돌아가 서둘러 짐을 챙기고 빨리 마을을 떠나세. 그러나 주랭랑도 가망 없음을 곧 깨닫게 되었다. 언덕바지 자기 집에서 짐 보따리를 챙기고 있던 친구 하나가 마을 앞벌에서 이쪽으로 다가오는 청병 한 무리를 발견하고 황급히 도읍에게 달려온 것이다. 도읍은 중섭의 손을 빌려 짐을 챙기다 말고 마당으로 뛰어내려갔다. 오리나무 사이로 보이는 질펀한 벌을 가로질러 청병들은 천천히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어쩔 것인가. 이제 짐 보따리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덮어놓고 북녘 부엉산을 넘어서 줄다름칠 것인가. 그러나 그들이 저렇게 느린 걸음걸이로 마을까지 다가올 시간과 자기네들이 남산과 부엉산을 뛰어넘어서 완전히 이 마을을 빠져나갈 시간을 재어보니 무사하다기보다 위험한 편이 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새 젊은이들은 도읍이 서 있는 대로 몰려와 겁먹은 눈으로 다가오는 청병들을 바라보았다. 한결같이 안절부절 몸둘 바를 몰라 했다. 도읍은 좋은 생각이라도 떠오르게 하려는 듯 몇 번 주먹으로 자기 이마를 치고 나서 좀 들뜬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소리쳤다. 싸우자. 그 말에 모두들 흠칫 놀라며 저마다 한마디씩
고양이 앞에 쥐야. 어림이나 있어? 미쳤어. 그러나 도읍은 흔들리지 않고 가라앉은 눈매로 모두를 둘러보았다. 그럼 이제 어떡할 테야? 달아날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다면 여기서 저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고스란히 앉아서 죽자는 거야? 그래도 이 판 세 판이야. 나한테 계책이 있어. 도읍은 장담하고 나서 청병들이 다가오고 있는 앞벌을 가리키며 말했다. 봐, 저들은 모두 6명이야. 그런데 우린 중섭이까지 8명. 어때? 해볼만 하지 않나? 그래도 저들이 가진 총칼이 두렵단 말이지? 바로 그 점일세. 저것들이 총칼을 가졌다고 우릴 깔보고 우습게 보는 바로 그 점을 노리는 거야. 도읍은 자신있게 말했으나 모두들 도읍의 생각과 계책이 무엇인지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다. 그 점에선 중섭도 다를 바 없었다. 어리둥절한 친구들을 보고 도읍은 다그치듯 말했다. 어떡할래? 나한테 맡길 테야? 어쩔 테야? 도읍의 자신만만한 표정을 본 친구들은 여전히 불안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듯 비장하게 고개를 아래 위로 끄덕였다. 중섭까지 낀 7명의 지휘자가 된 도읍은 자기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과 계획을 들려주었다. 그리고 나서 모두 마음을 단단히 가지자고 힘주어 일렀다. 죽기 아니면 살기, 살기 아니면 죽기. 너 죽고 나 죽자, 알겠지? 나 죽고 너 죽자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너 죽고 나 죽자야. 그러면 너 죽은 다음에 내가 죽을 것도 없고 너 죽어도 나는 살 수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그렇게 되자 벌을 거쳐 마을에 들어서는 6명의 청병들은 서서히 그물 속으로 걸어 들어오는 꼴이 되었다. 그런데 그물은 뚝박일 만큼 부드러웠다. 그들이 마을로 들어서면 어디서나 하듯이 커리팡즈라고 소리 지르기 전에 젊은 커리팡즈 2명이 달려나가 상냥히 웃는 낯으로 그들을 맞았다. 청병들은 사방을 둘러보고 뭐라고 짓거려대면서 누구를 찾는 눈치였다. 그러나 젊은 커리팡즈들은 그저 이 지방 사람들이면 누구나 아는 몇 마디 중국말 가운데 흔한 한마디 워디부지또만 연발하면서 얼굴에 억지 웃음을 보이며 두 손바닥을 비벼대었다. 녹이 등등하던 청병들 기세가 누그러지고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말투와 가락마저 부드러워졌다. 청병들이 쌀이문을 지치며 도읍의 집 앞마당으로 들어섰을 때 도읍을 비롯한 젊은이들은 나란히 서서 정중하게 그들을 맞았다. 도읍은 들어서는 청병들에게 양쪽 날개 축지를 그러진 닭 한 마리를 들어 보이며 아부하듯 웃었다. 그것을 보자 청병들은 하우하우를 연발했다. 누군가가 한술 더 떠 한 청병에게 다가가 손에 든 총을 넘겨받아 모시려는 신용을 하다가 눈을 부릅뜨는 청병 기세에 눌려 황급히 물러서기도 했다. 도읍은 친구들에게 손짓 발짓 신용까지 섞어가며 밥을 지으라느니 닭을 잡으라느니 일부러 큰 소리로 떠들어댔다. 그리고 청병들을 삿자리가 뜨뜻한 안방으로 모시려 했다. 그러나 청병들은 그대로 곧장 방으로 들지 않았다. 저마다 메거나 들고 온 조총을 마당 한가운데 모아서 엮어 세우고 총든 1명을 파수병으로 남겨놓더니 그제야 잔뜩 거드름 피우며 방으로 들어갔다. 그 가운데 3명은 메고 있던 청룡도를 풀어서 방 한 구석에 세워놓고는 길게 다리를 뻗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한 젊은이가 집안 어른이 남겨두고 간 담배와 장죽과 잿더리를 갖고 가서 한 모금 피우라고 권하는 신용을 해보였다. 그쯤 되자 청병들은 뜻하지 않은 환대와 오랜만에 엉덩이에 온기를 느낀 탓도 곁들여서 어지간히 마음을 놓는 듯 보였다. 게다가 부엌으로부터는 밥 끓는 구수한 냄새와 닭 삶는 냄새가 세차게 풍겨오고 있었다. 청병들은 코를 벌름거렸다. 도읍은 부지런히 부엌을 드나들면서 괜스레 일하는 친구들을 호령하고 다녔지만 그의 눈길은 쉴 새 없이 청병들이 쉬고 있는 안방과 그들이 엮어 세운 조총을 지키는 파수병 사이를 오락가락했다. 앵간히 서늘어운 가을 날씨인데도 청병들은 안방문을 열어놓은 채 있었고 파수병은 여전히 마당을 거닐며 조총을 지켰다.
도읍은 우선 그들을 먹이고 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줄인 창자에 기름진 닭국과 반질한 쌀밥을 쳐넣으면 그들은 한결 더 마음을 놓을 것이다. 저 파수병도 총을 놓고 방으로 들어가 밥을 먹어 주었으면 도읍은 어디엔가 대고 간절히 빌고 싶었다. 잠시 뒤 밥이 채 되기 전에 도읍은 고기를 발라낸 닭뼈다귀와 제사 때 쓰려고 사촌 형님이 정성껏 담아둔 소주 한 대를 들고 굽실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다. 술 냄새를 맡은 그들은 벌떡 일어나 정신없이 하오하오를 연발하였다. 그들은 도읍이 따라주는 술을 다투어 마시며 빠작빠작 닭뼈다귀를 깨물었다. 나중에는 그곳으로 직성이 안 풀리는지 도읍으로부터 대병을 낚아채갔다. 그때까지 마당에 있던 파수병이 넌지시 들여다보다가 뭐라고 몇 마디 건네자 이미 서너 잔 들이켠 청병 하나가 손짓으로 파수병을 불렀다. 그러자 파수병은 달려들듯이 안방으로 들어와 술자리에 끼었지만 선체로 술을 퍼다 마시며 여전히 총은 놓지 않고 한 팔에 끼고 있었다. 도읍은 이제 됐구나 싶었으나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방망이질 치기 시작한 가슴을 애써 누르려 안간 힘을 썼다. 서둘러서는 안 돼. 웬만큼 더 먹여놓고 봐야지. 그러나 도읍은 진땀이 배어나오는 몸을 더 이상 가눌 수가 없었다. 그래서 부엌에 대고 소리쳤다. 빨리 밥과 국을 떠와. 이윽고 꾹꾹 눌러 담은 밥그릇과 누룩게 한 닭고기 같은 국사발이 들어왔다. 그것을 보자 창병들은 아기다툼하듯 밥그릇과 국그릇을 잡아채더니 정신없이 퍼넣고 떠넣었다. 지켜보는 도읍 따위는 안중에 없었다. 그들이 내는 첩첩훌훌 하는 요란한 소리는 안방을 새어나가 마당을 가로질러 멀리 남산과 부엉산에 메아리 치는 듯 했다. 줄곧 서있던 파수병까지 팔에 안고 있던 총을 내려놓고 방바닥에 주저앉아 밥과 국을 먹기 시작하자 이젠 됐구나 싶었다. 그러나 그가 다섯 숟갈째를 입에 떠넣을 때까지 기다렸다. 한 숟갈, 두 숟갈, 세 숟갈, 네 숟갈, 다섯 숟갈. 이때다 붙어라. 도읍의 입에서 절규가 터져 나왔다. 순식간에 부엌문과 겹방 미닫이를 박차며 젊은이 6명이 손에 몽둥이와 망치, 도끼를 들고 안방으로 뛰어들었다. 기겁한 청병들은 수저를 던지고 밥그릇과 국그릇을 발로 차 굴리며 당황히 일어나 앞다투어 방구석에 세워놓은 청룡도를 손에 잡으려 했다. 그러나 그보다는 달려든 젊은이들이 후려치는 몽둥이와 찍어대는 도끼 쪽이 더 빨랐다. 몽둥이로 머리를 얻어맞고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가 하면 도끼로 어깨를 찍혀 짐승 같은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마뒹굴고 밥과 국이 흩어져 범벅이 된 한가운데에 얼굴을 처박는 자도 있었다. 그보다 빨리 도읍은 파수병이 내려놓은 총을 집어들고 중석과 함께 차총을 풀어 부여 안고는 단걸음으로 마당을 가로질러 쌀이 문을 박차고 오리나무 밑 늪으로 달려갔다. 그곳에 6자루의 조총을 풍덩 쳐넣어 버렸다. 그리고 다시 낯세게 몸을 돌려 집으로 달려왔을 때 순식간에 벌어진 일방적 급습에 의한 사륙은 이미 끝나 있었다. 방 안에 들어서니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다. 흩어진 밥덩어리와 국물이 스민 삿자리에 뒹구는 닭고기 덩어리, 부러진 숟갈과 젓갈, 엎어지고 자빠진 청병들은 이미 온통 피투성이 시체로 굳어 있는데 거기서 흘러내리는 피가 질퍽하게 삿자리를 적시고 있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청병들을 해치운 젊은이들이 일으킨 광난이었다. 몽둥이를 든 채 방구석에 처박혀 얼빠진 눈을 하고 세차게 어깨를 들먹이는가 하면 죽어 넘어진 청병들 한가운데를 기면서 좀처럼 일어나지 못하고 시근대는 자도 있었다. 벌벌 떨면서 영거푸 헛구역질을 하는가 하면 한쪽에선 문턱에 걸터앉아 눈물을 잘잘 흘리며 목 놓아
울고 있기도 했다. 가장 어이없는 것은 이미 숨을 거둔 지 오랜 청병이 다시 되살아날까 싶어서인 듯 두 손으로 그 목을 꽉 누른 채 필사적으로 죽어라 죽어라 고함만 지르고 있는 꼴이었다. 도읍은 갑자기 오한을 느끼며 옆에 서 있는 중섭에게 눈을 주었다. 그는 버티고 서 있기는 한데 자세히 보니 위아래 이틀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다각다각 부딪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도읍은 웃을 수가 없었다. 자기도 어느새 떨고 있었던 것이다. 도읍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안간 힘을 쓰며 스스로를 부추겼다. 그리고 간신히 소리쳤다. 다들 정신 차려. 도읍은 중섭의 어깨를 세게 후려치고 방 안으로 들어가 기어다니는 자를 일으켜 세우고 구겨지듯 주저앉아 있는 자들도 일으켰다. 그러나 그들은 후들거리는 다리를 지탱하지 못하여 다시 주저앉았다. 무엇으로도 헛구역질을 막을 수 없었고 우는 자를 달래야 아무 소용없었다. 마침내 도읍도 기진하여 마당 한가운데로 나가 벌렁 드러눕고 말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은 눈이 시도록 푸르렀다. 한참 뒤에야 젊은이들은 제정신을 찾았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정말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는 뉘우침이 말할 수 없이 무서운 생각과 함께 저마다의 가슴속에 밀물처럼 싹 들이닥쳤다. 잠시 모두 말없이 도읍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그러한 눈길을 느낀 도읍은 이제 지휘자로서의 뒤처리를 서둘러야겠다고 스스로에게 타일렀다. 우선 청병들 시체를 밖으로 끌어내 들것에 담아들고 뒷산으로 갔다. 맥이 빠질 대로 빠진 탓으로 더는 못 가고 남산 밑 응어리진 땅을 삽으로 파서 그 웅덩이 속에 중섭이가 죽였던 청병까지 합친 시체 7구를 묻었다. 죽여놓고 보니 안 된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않으면 이쪽이 죽어야 했으니 하는 수 없었다.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도읍은 더욱 죽을 수 없었다. 아직 장가를 안 가 손도 보지 못한 김씨 집안 장손인 그가 지금 죽어 몽달 귀신이 될 수는 결코 없는 일이었다. 젊은이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 피를 씻어낸 그릇을 챙기고 삿자리를 걷어내 늪에 넣어 불렸다. 피가 얼룩진 흙벽과 방바닥에는 흙물을 개어 발랐다. 이럭저럭 날이 저물자 그제야 젊은이들은 새삼스럽게 시장길을 느끼고 가마솥에 남은 밥과 국을 말끔히 먹어치웠다. 그 가운데 비에 약한 몇 사람은 모처럼의 닭국도 맛보지 못하고 밥에다 간장만 발라 먹었다. 그렇게 해서 남산골 젊은이들은 용케 죽을 고비를 넘겼으나 그것으로 그들의 고난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때부터 도읍을 비롯한 젊은이들의 시름은 시작되었다. 가장 큰 걱정은 어쩌다 청병을 죽인 일이 탄로나 관가에 알려지는 일이다. 당시 청나라는 열강의 침식과 간섭으로 국운이 기울고 있었으나 아직 조선나라의 어엿한 종주국으로 행세하는 터여서 만일 조선 사람이 청병을 죽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날에는 관가의 엄한 다스림을 벗어날 수 없었다. 그 뒤 젊은 이들은 오래도록 악몽에 시달리며 되놈 소리만 들어도 경풍난 사람처럼 떨었다. 그러나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런 극도의 두려움으로 하여 오히려 남산골 비밀이 내내 지켜졌다고 볼 수 있었다. 그 피어린 기억이 웬만큼 사라질 즈음 젊은이들을 크게 놀라게 한 일이 한 가지 생겼다. 그것은 이듬해 누군가가 남산 밑 땅을 일궈 메밀을 뿌렸는데 넉자 사방 한 군데에서만 유달리 검푸른 메밀대가 싱싱하게 자라났기 때문이다. 물론 중섭은 제 고향으로 떠난 뒤 일이어서 그 까닭을 아는 사람은 이 마을 7 젊은이들 뿐이었고 그 까닭도 그들 가슴속에만 남았다. 이듬해인 1895년 4월 17일 청나라는 일본과의 사이에 굴욕적인 파간 조약을 맺었다. 그로써 대만 팽후열도 등을 할애한 청나라
활애한 청나라 국운은 급속히 기울어갔다. 지난날 300년 넘게 명과 청의 중국 칙사를 맡는 데 쓰인 모화관의 남문 영은문이 헐린 것은 그보다 2달 앞선 2월이었다. 그 헐린 자리에 3,825원의 모금으로 독립협회가 독립문을 세운 것은 다시 1년 반이 지난 다음 해 11월의 일이다. 그것을 설계한 것은 사바딘이라는 아라사 러시아 사람이다. 그러나 그러한 세태의 변화는 강토의 소외지인 평안도 정주 고을에서 땅이나 파며 사는 도읍들에게는 좀처럼 알려지지 않았다. 그 뒤 그들은 난리가 끝나 세상이 좀 조용해지자 늪에 쳐넣었던 녹슨 조총 6자루를 건져내 그들 중 한 사람이 대장간에서 밤을 새어가며 조총을 녹여 얼마간의 쇠붙이를 얻어냈다. 그리고 의논 끝에 그 쇠붙이로 호미를 별려 한 자루씩 나눠 가졌다.